그 영양제 꼭 필요한가요? 네, 그럼요. 사료만 먹여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결핍증 막아주고 만약에 영양 균형이 맞는 식품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만 먹이는 경우에는 결핍증을 막아주는 생명 유지, 건강 유지에 해당되는 일인데 영양제를 주는 거는 건강 증진과 관련된 거예요. 좀 더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한다면은 영양제를 급여하는 게 맞아요. 오메가3에 레몬이나 오렌지 향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뭐 독성 같은 건 없는지 물어보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몬이라든가 오렌지가 시트러스 계열이잖아요. 네. 독성을 나타내는 과육 부분은 독성이 없어요. 근데 그 껍질하고 그 하얀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섭취됐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 향 정도 내는 부분이라서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그게 만약에 오렌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껍질 부분을 많이 먹으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그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과량으로 먹었을 때고 소량으로 먹였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렌지 맛, 향을 넣었다 하더라도. 하지만은 뭐 굳이 그게 들어있는 걸 선택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른 옵션이 없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그거를 선택할 이유는 없죠. 또 영양제마다 휴지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 휴지기가 필요한 이유랑 그 휴지기를 지켰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학술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휴지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휴지기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꾸준히 급여해야지 혈중 농도가 유지되고 그로 인한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먹여야 되는 게 이제 꾸준히 동물에 맞는 양이 안 되고 하루는 많이 줘야 되고, 사람 걸 먹인다면 예를 들어 하루는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날은 좀 빼야 되고 그 다음날 또 많이 줘야 되고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띄엄띄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동물에 맞는 성분 함량이 꾸준히 유지된다면은 굳이 휴지기를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휴지기를 두는 게 저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제품을 뭐 규칙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던가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럴 수도 있죠. 제품에 따라 가지고 좀 빠져 있는 거를 내가 또 추가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너무 과량으로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은 같이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휴지기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이제 이런 안전하다고 판단된 영양소를 넣기 이전에 허브류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한테 안전한, 그러니까 허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안전한 허브 또는 동종요법과 관련돼 가지고 아주 미량으로 해야지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인식된 허브들. 근데 사람한테 안전한 허브지만은 동물한테는 그게 유해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모든 식물들이 다 연구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이걸 오랫동안 먹이는 게. 그래서 이제 휴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동종요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굉장히 이제 미량으로 맞춰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러 번의 희석 단계를 거쳐가지고. 근데 이제 불안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휴직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좀 이제 내가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허브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안전하다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면은 저는 안 먹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지금은 이렇게 별로 아프지 않은데 미리 먹여서 예방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아픈 다음에 약을 먹여야지. 영양제는 아프지 않더라도 꾸준히 먹이는 게 건강 증진 효과가 있어요. 병 걸린 다음에는 영양제는 더 먹여야 되겠지만은 그때는 약물이 낫지. 약물과 영양제를 병용해야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죠. 예방 차원에서 먹으면은 조금 효과가 있을 수도 효과 있고. 있어요. 충분한 혈중 농도가 유지된 경우에 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 영양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개고양이가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돼요. 일례로 네. 이게 2017년하고 2018년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게 연구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절 영양제를 강아지가 한 통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배갈을 먹은 거예요. 배갈을 죽었어요. 결국은 그 독성으로. 이제 사실 이제 망간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제는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거를
뭐 뜯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잘 안 뜯어지게끔 하는 그런 제형을 택하시든지, 기본적으로 좀 빛이 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좀 서늘한 곳,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유산균이 이제 대표적이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영양소도 있다. 하지만 이제 경질 캡슐류는 냉장 보관을 했을 때 흡습에 문제가 있어요. 그 선선한 그 상온에 이제 보관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고양이들이 닿지 않는 곳,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좀 어둡고 선선한, 온도가 좀 그래도 좀 낮게 유지되는 곳이 가장 이제 좋은 보관 방법이다. 선폐 같은 것도 좀 당연히 유의해야 중요하죠. 되잖아요. 예, 선폐 특히 중요하지.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펌프 타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펌프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재유입되지 않는 제형을 쓰셔야 되고, 바깥쪽에 묻잖아요. 그 부분 계속 닦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상온 보관보다 그 노출된 상황이니까, 뭐 연질 캡슐인 경우에는 상온 보관해도 저는 이제 무방하다 보는데, 그래도 뭐 냉장 보관이 더 낫겠죠. 아무래도 낮은 온도가 더 괜찮으니까. 근데 그런 펌프형은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온도가 좀 높은 경우에 산패가 좀 더, 꼭지 부분에는 산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산패가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거죠. 그 영양제 흡수율을 높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항산화 영양소는 그 일종의 지방 성분이랑 같이 섭취를 해야 되고요. 같은 성분들끼리 같이 먹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도 지방이랑 같이 먹는 게 좀 더 낫고, 비타민 D나 A나 E와 같은 그런 지용성 비타민도 이제 지방 성분하고 같이 먹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아연을 먹이는데 칼슘제를 같이 먹이면 아연 흡수율이 좀 낮아지겠지. 그 다음에 그런 미량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염의 형태로 보통 있거든요. 아연 옥사이드, 아연 설페이트, 아연 비스글리시네이트, 뭐 피콜리네이트, 뭐 이런 이제 염의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형태는 좀 흡수율이 좀 낮고, 어떤 형태는 흡수율이 좀 높겠지. 그래서 흡수율이 낮은 형태는 좀 많이 먹여야 되고, 흡수율이 높은 형태는 좀 적게 먹여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는 그 성분들을 방해하는 다른 미네랄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빨리 흡수되고 어떤 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케팅의 측면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제가 보는 게, 크릴 오일은 그 오메가3 EPA, DHA 흡수율이 뭐 3배가 더 높다. 그냥 일반 피쉬 오일보다. 그렇지 않아요. 크릴 오일은 빨리 흡수가 돼요. 그리고 오메가3는 좀 천천히 흡수가 되고, 근데 결국은 98% 이상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마케팅의 좀 문제점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유산균의 경우에 얼마 동안 급여하고 어떤 것들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되는지 뭐 물어보셨거든요. 유산균은 확인할 수 있는 변이잖아요. 이제 변을 보고 변 상태가 좀 촉촉하게 좀 개선이 되고, 냄새도 좀 덜 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유산균이 맞는 거겠지. 근데 유산균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효과를 발휘하는 균이 있고 효과가 없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주는 균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회사 거. 이 균주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효과를 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균주가 많으면 좋겠죠. 좀 다양하게.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제품이야. 그럼 이것만 먹이는 것보다 다른 좀 다양한 걸 있는 거랑 같이 병행해서 급여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좀 다양한 게 나으니까. 그리고 균주마다 효과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균주는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뭐 사람에서 LGG가 대표적인 거잖아. 그 락토바시러스 람노서스 지지균주라고 있거든. 그래서 그 균주, 어떤 균주는 여기에 효과가 있고 어떤 균주는 저기에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 효과를 좀 보시는 게 좋고, 균주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좋고, 되게 좋은 균주 회사들이 있어요. 한 3-4개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유명한 원료 회사 거의 균주인지도 좀 봐야 되고, 중국산 균주 많이 쓰거든, 보면은. 저희가 검사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구도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별로 없어. 얘는 라벨에는 100억 마리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별로 없는 케이스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죽는 균주라는 거지. 좀 많이 들어 있어야 돼요. 적게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좀 죽는데, 좀 충분히 들어있어야지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리고 균주는 좀 다양한 게 좋다라는 거죠. 유산균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유산균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보면은 요즘에는 특정 부분에 포커스된 유산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종합 유산균도 있지만 간에 좋은 유산균, 뭐 구강에 좋은 유산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화돼서 나오는 유산균. 그게 이제 실제로 특화됐을 때 그 균주가 실제로 효과를 줬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 거지. 제가 좀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 쪽에 그 장은 사람하고 개고양이가 비슷하거든요. 그 균주 구성이.
근데 구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달라요. 사람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그래서 만드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사람 쪽에 효과가 있는 거를 개한테도 효과가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장 쪽은 모르겠어요. 비슷하니까. 근데 구강 쪽은 좀 봐야 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에 좋은 유산균도 마찬가지. 이게 보셔야 돼. 그게 실제로 간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건 뭐 사람이나 마우스의 효과 있어도 괜찮아요. 비슷하니까 간은 사람이든 개든 고양이든 비슷하니까. 근데 그 어쨌든 장에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유산균은 되게 신기해요. 간 또는 뭐 신경계통, 우울증, 뭐 비만 치료에도 요즘에 많이 연구되니까 실제 그런 효과를 줬다라는 근거가 있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강아지나 고양이 연령별로 필요한 영양제가 있는지, 영양제는 몇 살 그러니까. 때부터 먹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형견은 좀 빨리 먹어야 될 것이고 소형견은 좀 천천히 먹여도 될 것이고, 소형견인데 이제 좀 얘는 좀 특이하게도 좀 일찍 노화가 된다라든가 어린 아이인데 좀 젊은 아이인데도 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질병이 있다든가 하면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이기 때문에 이 영양제 이런 게 아직은 개고양이에서는 그렇게 가이드가 돼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봐요.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제 항산 영양소를 급여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봐요.